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8일 목요일 아침 8시 2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결과에 환호하면서 급등 혹은 폭등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그 정도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4%대, S&P가 2.6% 올랐으니까 시장 전체가 무슨 개별 종목처럼 움직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면 FOMC 회의 결과가 과연 그렇게 이렇게 시장의 폭등을 혹은 시장의 추세적인 전환을 할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냐, 통화 정책에. 혹은 뭐 경제가 그 사이에 어떤 실물 경제의 기초적인 체력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주로 바뀐 것은 이 시장 참가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심리적인 자신감 이런 부분이 달라졌지 경제 상황은 하룻밤 만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죠? 경제 상황이나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건 하룻밤 만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본질은 바뀐 게 없는데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나 심리적인 측면이 바뀌면서 시장의 폭등을 이끌어낸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의견입니다. 조금 이따 FOMC 회의 관련된 부분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뭐 급등, 폭등했으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을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그 지지와 저항 살펴보자고 했죠. 지지와 저항 측면에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S&P는 4천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말씀드린 나스닥은 12,650 정도가 일단 당장 눈앞에 띄는 어떤 저항 자리예요. 근데 S&P는 4천을 돌파한 척 했으니까 4천이 이제 지지선이 됐고 돌파한 척 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의 관점일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650이 중요한 저항인데 돌파한 척 하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좀 아래쪽으로 좀 무게를 둬서 저거 아직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저거 넘어가야 위로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뷰나 대응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한 S&P는 단순히 이제 어떤 기술적인 논리나 보이는 그대로의 논리, 보이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눌림시 매수 관점이겠죠. 4천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눌림시 매수 관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650이란 저항이 코앞에 있으니까 12,650을 넘지 못하는 한 일단 저거 못 넘는다라고 가정하고 반등시 매도 전략 아래쪽으로 일단 보는 게 적합할 것 같다라는 거죠. S&P와 나스닥의 대응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대로만 보면요.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S&P 같은 경우도 약간 의심스러운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4천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그다지 무거운 저항은 아닙니다만 뭐 라운드 넘버라든가 어떤 이런 상징성으로 인해서 4천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은 분명히 좀 큰 편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폭등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오른 거죠. 4천이란 자리를 저렇게 하루 만에 폭등하면서 거래량도 잘 없이 넘어가는 게 맞냐? 라는 의문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눈에 보이는 대로라면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S&P를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좀 의심해보자. 저거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 내내 무슨 일이 있었냐면 FOMC 당일날 혹은 그 다음날 정도까지는 시장이 크게 올랐어요. FOMC 회의가 있으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 크게 올랐어요. 근데 꼭 이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다 되돌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이거는 뭐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 추세였잖아요. 한 7개월 가까이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긴 맞는 이야기죠. FOMC 회의가 중간에 틈틈이 들어갔잖아요. 중간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고점 낮췄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올랐다 결국 다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어요. 조금 이따 설명은 드릴 거지만 이 지금 경제 상황이나 통화 정책상 근본적인 변화는 없거든요. 여전히 인플레 심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흐름 이어질 수도 있어서 솔직히 4천 S&P 4천 돌파한 착을 그다지 좋게만 봐주기도 좀 어려울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지지와 저항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거는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고 했죠.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평상시에 보던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죠. 근데 변동성 지수는 하락했어요. 이거 두 가지의 좀 차이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방금 표현했다시피 변동성이 확대됐다라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그냥 어떤 국어적인 표현입니다. 국어적인 어떤 그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 평상시에 시장이 1%, 2% 움직였잖아요. 기껏 해봐야. 근데 어젯밤 어떻게 움직였나요? S&P가 2.5%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은 4% 넘게 올랐죠. 1, 2% 움직이던 시장, 2에서 4% 움직이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변동성이 확대가 됐으니까 아침에 아까 뭐라 표현을 해야 되죠? 지수가 폭등했다, 급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주로 지수가 하락을 해야 상승을 하는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젯밤에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확대가 반드시 변동성 지수의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말장난인 것 같지만 중요한 차이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제가 어젯밤 시장 움직이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빅스가 감소했던 어쨌든 일단 급등했다, 폭등했다라는 사실 자체에 좀 주목하자라는 거죠. 왜 저거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저의 어떤 기본적인 시장을 보는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 모든 투기적인 자산, 사람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자산 가격은 뭐든지 투매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이 시작이 되고요. 투매가 나와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투매가 나와서 하락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킨 다음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요. 상승 추세는 언제 끝나냐? 오버슈팅이 나와서 마지막 욕심쟁이까지 모두 주식을 사서 더 이상 매수할 사람이 없으면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꺾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표현이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납니다. 모든 시세는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 단기적인 반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중순 혹은 7월 중순부터 이어진 이 시장의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등 흐름도 똑같죠. 작은 상승 추세예요. 그죠? 작은 상승 추세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굉장히 분위기 안 좋게 투매 혹은 불안을 먹고 자라면서 급락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슬슬슬슬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던 엄청난 급등 혹은 폭등이 등장한 겁니다. 어젯밤 처음으로요. 이 급등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급등의 의미가 어떻게 될지 우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이 지난 한 달 반 혹은 한 달 정도 되는 이 반등 흐름을 꺾어버릴 수 있는 변곡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급등했다가 죽여버리는 특징 이런 거 자주 보이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꺾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오버슈팅 이런 거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 시작으로 해서 추가적인 급등, 추가적인 폭등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미국 증시 보실 분들 좀 밤마다 너무 야근하지 마시고요. 일단 좀 쉬세요. 밤에 좀 편안하게 주무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S&P나 나스닥 보면서요. 오늘 밤에도 솔직히 당장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제가 좀 오버슈팅이 나오고 슈팅성이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급등했고 폭등했으니까 오늘 밤부터 당장 뭘 합시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변곡의 가능성 이런 변동성 확대가 나타난 뒤에 시장이 방향성을 꺾는 경향도 있으니 우리가 좀 이제부터 집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는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었지만 이제 좀 집중해야 될 거야 라고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밤에 뭘 하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일단은 시장은 급등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요. 일단 더 올라갈 거야라고 봐주고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하락 포지션 구축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매도세가 나오는 거 봐야죠. 그죠? 그래야 아래쪽으로 베팅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주무시고 만약에 이제 다시 상승을 되돌리는 음봉이 크게 나오거나 그러면 이거 음봉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날부터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요. 일단 대응은 일단 아무것도 안 하기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변동성이 확대됐으니까 조만간 방향성이 꺾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손해를 누적시키지는 않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강조해서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버티시면 안 돼요. 버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죠? 하여튼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빅스 지수하고 UVXY 같은 거 체크하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일단 사실 빅스 지수에는 이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빅스에는 솔직히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 미묘한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이 아직까지 24에 대한 어떤 이런 테스트 과정이 좀 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여기 직전 저점 자리에 어떤 지지력이 아직은 살아 있거든요. 아직 이 자리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전저점은 아직 안 죽였으니까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아무튼 UVXY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좀 더 맞을 텐데, UVXY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 시작과 미국장 마감할 때 똑같이 정규 장시간에만 거래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이제 움직임들을 좀, 어젯밤 미국 증시의 움직임들을 좀 더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젯밤에 보시면 이 긴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 장중에 11을 붕괴시키면서 10.98까지 갔다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1, 결과적으로 11.3에 마감을 했는데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어요. 분봉으로 좀 한번 볼까요? 한 30분봉 정도 보겠습니다. 장 막판에 FOMC 회의 이후에 양봉 달면서 오히려 UVXY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들도 장중에 일부 반등을 하는 등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내는 게 의미가 뭐냐? 시장이 그만큼 급등을 했고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라는 증거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UVXY는 일단 하락 마감하고 죽었으니까 일단 뭐 변동성 지수 자체는 어쨌든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는 감소했지만 뭐 시장은 폭등했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 드렸던 게 이런 거 보면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이 심심찮게 아래 꼬리가 달린 거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잘 보시면은 이 일단 중요한 지지선을 깨긴 깼어요. 물론 제 생각에는 UVXY를 이 정도 얘가 붕괴시켰다라고 해서 이걸 완전히 포기할 거냐?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지지력이 아무튼 잘 없긴 하니까 이거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좀 더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긴 해요. 일단 오늘 종가상으로 중요한 자리에 지금 턱걸이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턱걸이라는 게 이게 지지력이 엄청 강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지력 확인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자리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고, UVXY 들고 계신 분들 오늘 밤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오늘 밤 내일 밤 한동안 좀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지선 부근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집중하셔야 된다. 단순히 지수 베팅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편안하게 주무셔도 되지만 UVXY는 그게 아니죠. 변동성 지수는 지금 이 중냐 사냐에 대한 어떤 지지선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 붕괴되는지 지지되는지 잘 보자고요. 이 자리 종가상으로 확 붕괴되면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어제 일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점들. 자, 하여튼 어제 변동성이 감소하긴 감소했지만 장중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다는 점,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가 좀 되긴 했다는 거. 지수는 감소했지만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다는 거. 말이 좀 그저 말장난 같지만 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 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일단 요 정도까지 미국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FOMC 회의 결과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게 가장 요약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폭등했던 거는 지금까지 긴축 우려, 75bp 올라간다, 100bp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지나치게 빠른 긴축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불안했었는데 뭐라고 했나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금리 인상 전망이나 속도에 대한 전망이 좀 낮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긴축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크게 움직인 거죠.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것들 중에 좀 중요한 변화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정책 결정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물가와 고용이었죠. 우린 이거 두 개만 본다라고 지금까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요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이 뭐냐? 연준과 투자자들 간의 소통이 쉬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은 연준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듣지 않더라도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만 보면은 다음번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방향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로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젯밤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 제도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제도에 대한 붕괴, 뭐 이런 게 살짝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제도의 변화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물가 이외의 경기적인 뭐 경기가 침체되는지 이런 거 여부도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나 뭐 하여튼 통화 정책을 할 때 이 결정을 적어도 참고를 하겠다라고 은연중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이 약간 기계적으로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물론 자기 생각도 좀 반영이 됐지만요.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이 그냥 비교적 편안하게 금리 결정이나 이런 통화 정책 결정을 했던 거죠. 야, 봐라.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가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다. 뭐 물론 자기 생각을 계속 강조하면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배려먹은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비교적 이런 지표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내 맘대로 하겠다. 뭐 약간 이런 의지를 좀 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포워드 가이던스대로 움직였다면 어느 정도 이제는 경기도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경제 이 지금 경기가 침체인지 뭐 둔화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단 어떤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 이런 거를 좀 높일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파월 의장이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 주식시장,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다음번에 9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50bp냐?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낮출까? 25bp 인상일까? 그건 아니겠죠. 일단은 여전히 50bp나 75bp 인상이 이 시장의 대세입니다. 근데 이번에 75bp 인상했는데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수 있다라고 하니까 25까지는 아닐 거고 50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고 어제 FOMC 회의 이후에 그래서 그 50bp 인상 가능성이 84%로 일단 높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됐냐? 긴축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 역전 될랑말랑 하거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장단기 금리 차 이런 부분 완화되면서 긴축 우려가 좀 사그라들고 그로 인해서 어떤 긴축 때문에 가장 먼저 자빠지던 나스닥 이런 게 대폭등을 한 거죠. 요게 일단 어떤 요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다 이제 어떤 저만의 생각을 조금 더 덧붙여서 어젯밤 회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제 생각엔 이래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바뀐 거 없습니다. 여전히 인플레는 심각하고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제를 일부 희생시킬 생각도 있다고 분명히 어젯밤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바뀐 거 없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견해, 이거 바뀐 거 없다는 게 핵심적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경기 상황에 대한 견해. 지금 우리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연착륙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이야기거든요. 연착륙 쉽지 않다라고 본인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을 안심시켜줘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 그래도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죠. 역시 변호사 출신다운 화려한 말발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여튼 할 말은 다 했는데 그저 매맞을 것 다 맞아놓고 사탕도 주면서 시장 참가자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모습들. 근데 본질은 바뀐 거 없다고요. 인플레 여전하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걸 밝힌 거고요. 그죠? 또 그리고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죠? 물가와 고용 이외에 경기 상황도 고려하겠다는 게 좀 하나의 또 큰 변화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요거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 어젯밤에 어떤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조금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참 그거 참 이야기해드려야겠. 결국 다음번에 50bp 인상한다라는 게 뭐예요? 일단 자세한 이야기 하기 전에 다음번에 9월달에 시장 참가자들이 50bp 인상한다라고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고 연준이 지금 다음번에 긴축 속도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경기에 자신이 없으니까요. 인플레는 심각하다라고 분명히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혔거든요. 근데 50bp 올린대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일단 시장은 어젯밤에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하면서 일단 환호를 했어요. 일단요.
그래서 증시는 일단 폭등한 거예요. 말이 안 되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반응은 언제나 감성적일 수 있고 비논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번에 50bp 인상,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거를 보여줬는데 포장을 잘 해준 겁니다. 파월 의장이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 좀 짧게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은 그 100bp 올리지 않은 거, 솔직히 100bp 올릴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유로존의 빅스텝으로 영향받아서 올릴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일단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죠. 왜냐하면은 50bp 인상, 다음번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낮출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100bp 인상은 당연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100bp 인상 못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번에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중립금리에 왔다라고, 이제 중립금리에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중립금리가 뭡니까? 중립금리라는 거는 이제 이제 쉽게 말해 보합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보합에 왔다, 이제서야 0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요. 이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인 긴축 과정, 이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낮으면은 실질적인 완화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서야 중립금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너무 완화적인 정책을 폈다, 그 전염병 때문에 너무 완화적인 정책을 폈었고, 중립금리까지 올리기 전까지는 계속 어쨌든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일단 중립금리에 왔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시장은 이제 하나도 완화적인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립금리 도달하기 전이었으니까 긴축이긴 긴축인데 비교적 명목적인 긴축. 근데 이제 중립에 왔으니까 이제는 완화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 중립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란 표현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금리 올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연준이 판단하기에 긴축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립금리의 의미죠. 근데 하여튼 이제 중립에 온 것 같다라고 해요. 근데 온 것 같다라고 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도 지금 중립금리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모릅니다. 중립금리라고 했지만 중립금리보다 낮을 수도 있는 거고 중립금리보다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돼 있고 이런 꼬라지를 보면 지금도 제 생각엔 중립금리를 좀 많이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추측 정도는 해봅니다. 근데 당연히 연준에 있는 이사님들이 정확하시겠죠, 그죠? 제 의견을 어디 감히 이런데, 이런 건 뭐 저희 의견일 뿐이고, 하여튼 중립금리에 다 온 것 같대요. 중립금리에 다 온 것 같다. 연준의 일단 주장을 믿어주자고요. 중립에 온 것 같다라고 했고, 이 중립의 도전, 그러니까 이 중립에 빨리 도달하는 게 사실 연준의 굉장히 어떤 숙제였어요. 그 연준의 숙제, 중립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어떤 완화의 구간이잖아요. 통화정책 완화의 구간. 인플레가 심각하다는데 실질적인 완화 구간이니까 연준 입장에서 매일매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인플레 심각한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완화를 하고 있으니 금리를 올려도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다. 이러니까 우리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연준의 이 소원대로 중립금리에 일단 온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파월 의장님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진 겁니다. 그래, 당장 해야 될 큰 숙제는 끝냈다라는 생각을 파월 의장님이 하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9월 달부터는 50bp 인상, 좀 어떤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한 게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중립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그죠, 파월 의장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 여전히 물가 안정이 현 상황에서 더 필수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6번 질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그거죠. 물가가 더욱 더 심각한 문제다. 경기하고 물가가 두 개 상충이 된다면 우리는 물가를 잡을 거다라고 하고 있죠. 너무 적게 긴축해서 물가를 높은 상태로 남겨둘 경우 그걸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더 커진다고 생각한다. 무슨 이야기냐? 물가하고 경제하고, 물가 올리면 경제 죽는데 이거 둘 중 뭘 택할 거냐? 난 물가 잡는 걸 택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물가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겠어요? 인플레가 심각하니까 물가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는 심각하다라는 연준의 견해를 여기서 읽을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거와 관련된 부분은 21번을 봐도 그렇습니다. 21번 같은 걸 봐도 이 긴축 사이클에서 고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해골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어쩔 수 없다. 경기가 둔화되어야 되고 고용 시장도 좀 덜 강해야 된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이 있어야 우리는 더 같이 물가 안정이 돼야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뭐예요? 인플레 여전히 심각하고 나는 경제를 일부 둔화시키고 침체시킬 수 있더라도 긴축하겠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표현을 굉장히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충격을 좀 덜 받긴 한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견해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를 읽어보기 전에 드릴 이야기가 연준은 경기 침체를 웬만해선 인정하기 어려운 기관입니다. 그죠? 왜냐? 우리나라 정부 봐도 그렇잖아요.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인정해요?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경제 침체를 인정하거나 이러면 결국 제 발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코로나급으로 정말 강력한 경기 침체 대놓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경기 침체나 둔화 이런 걸 잘 인정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질문이 좀 그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런 연준의 생각을 좀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인가요? GDP, 2분기 GDP가 발표가 될 건데 이거 마이너스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기자가 물어봤죠. 근데 뭐 GDP 2분기 정도는 마이너스 나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연준도 인정 못하죠.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침체의 정의는 분명히 그겁니다.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침체예요. 그죠? 그거 인정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좀 더 쉬워질 수 있겠죠. 하여튼 저분들 인정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도 인정할 생각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질문에서도 좀 더 나오긴 하는데 뭐 나머지는 더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경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11번 질문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들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 이 수요 둔화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뭐 근데 이 수요가 둔화되는 게 경기 침체로 갈지 아니면은 뭐 적당히 연착륙으로 갈 수 있지. 이 사람들 어떻게 될지 데이터 지켜봐야 된다. 이 사람들도 아직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고민 중이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경기 침체로 갈지, 그러니까 연착륙으로 갈지, 경착륙으로 갈지 잘 모른다는 거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뭐 13번 질문도 결국 그런 이야기죠. 연준은 경기 침체 인정하기 어려운 기관이다. 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고요.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하여튼 뭐 19번 질문 이런 걸 봐도 그렇습니다. 19번 질문 같은 거 봐도 연준은 연착륙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뭐 경기 침체 이런 걸 인정하기 어려운 기관이다. 이런 내용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일단 될 것 같죠. 그래서 하여튼 연준 사람들 중립금리까지 어젯밤에 달성시켜서 좀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듯 합니다.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도 일단 심리적으로 일단은 뭐 경기가 뭐 괜찮다라고 하고 물론 침체 우려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리고 다음번에 50bp 올린다고 하니까 일단 긴축 우려는 좀 사그라들었네. 아이고 일단 좋다. 이 정도 분위기로 일단 어젯밤에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이게 바뀐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 상황이 바뀌었냐, 인플레가 크게 완화됐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됐냐 모른다는 거죠. 경제 상황 여전하다는 거고요. 통화 정책상 뭐 변화 있었냐, 딱히 변화 없었다라는 거고요. 속도 조절 정도는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인플레가 심각하다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지와 저항 살펴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12,650짜리가 저항이니까 저 저항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움직여 보실 분들은 뭐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은 좀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겠다. 오늘 밤은 변동성 지수 베팅하신 분들 이외에는 좀 그냥 편안하게 시간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서 다 설명이 되긴 됐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금리하고 살펴봅시다. 일단은 그죠? 금리는 내려왔어요. 왜냐? 긴축 속도가 늦춰진대잖아요. 금리 내려왔어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좀 일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10년물, 2년물 같은 경우 약간 그죠? 정상으로 좀 돌아오려고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10년물과 3개월물 같은 경우도 급속히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더니 일부 좀 정상적으로 좀 돌려내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런 이 장단기 금리차의 급락이 이게 이미 회의 전에 많이 이렇게 떨어졌던 거라서 자연적으로 반등 나올 때 일단 반등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제 앞으로 정상으로 간다,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거 아래쪽으로 가는 추세예요. 얘도 추세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거 FOMC 회의 결과 이거 한 방 갖고 모른다, 며칠 정도 좀 지나봐야 알겠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까지 굉장한 긴축 속도를 반영하고 있다가 긴축 속도가 늦어진다니까 일단 하락 마감했어요. 근데 어제 하락 마감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 좁은 박스권 내에서 위아래로 이 지지와 저항 테스트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상향이에요. 여전히 우상향인데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어제 하락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게 계속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겠냐, 좀 의문이 들어요. 아무튼 그죠? 지금 미국만큼 빠르게 긴축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어젯밤에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유한 발언을 했으니까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점이 아무튼 한국 증시 이런 데 긍정적인 영향 미치겠죠. 그죠? 한국 증시 원달러 환율 당연히 떨어졌을 거고, 그잖아요. 원달러 환율 어젯밤 하락했을 거고, 또 그리고 증시 폭등했으니까 일단 한국 증시는 이 조건들이 좋죠. 환율과 반도체 오르면 한국 증시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일단 큰 폭의 갭상승 출발하겠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 비트코인을 비롯한 친구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7, 8%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세상의 본질이 바뀌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FOMC 회의 끝나면 항상 급등했는데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 되면 대부분 대부분 그 상승률을 되돌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그죠? 나머지는 일단 다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질적인 거 그대로예요. 여전히 국제유가의 95달러 혹은 이 금리 10년물 국채금리의 2.71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은 거예요. 투자자들은요. 어젯밤엔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그죠? 일단 갭상승 출발할 거예요. 근데 어젯밤 미국이 나스닥이 4% 폭등했으니까 한국 증시 대폭등이다? 알 수 없죠. 그죠?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돼요. 폭등했으면 뭐 갭상승 출발했으면 여기서 장대음 보험을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원웨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갭이 어디서 뜨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일단 분위기 좋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는 쪽으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국 증시 이런 분위기는 좋습니다. 환율과 반도체 지수 올랐으니까 분위기는 좋은데요. 근데 일단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발표가 된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로 이름 바꿨죠. 페이스북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이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살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또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모른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20분째 이렇게 30분 가까이 길게 떠든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오늘 밤에 GDP하고 애플 실적 발표도 기대해 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나. 하여튼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폭등했습니다. 이에 대한 피로감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래서 메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그래서 메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걸 가지고 어떤 이런 조정의 재료로서 일단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실적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했죠. 오늘은 어때요? 시장이 많이 올라놓으니까 메타 실적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나온 거 그대로 이렇게 하락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반응을 해주고 있죠. 하여튼 증시가 재밌습니다. 이래서요. 오늘 이야기 좀 굉장히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